안녕하세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세계사 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벌써 세 번째 주네요. 이번 주에는 문명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어서 테마를 문명의 탄생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요,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보고요. 큰 테마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4대 문명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반도국가의 운명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한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 강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학습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 문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 문명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이 문명이라고 했는데요. 자연 환경이 다름에 따라 어떻게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으면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반도국가의 운명입니다. 이 일제 식민사학에서는 사실은 사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식민사관의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끊임없는 침탈로 인해서 이 사실상 국군이 당연히 식민지가 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거죠. 식민사학이란 게 무엇이고 반도국가. 그런데 우리나라만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빼고 대표적인 반도국가인 그리스 발칸,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비잔틴 제국이 건설됐던 아나톨리아 반도, 마지막으로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했던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에스파냐가 나라가 있는 이베리아 반도, 이렇게 네 개의 반도 국가를 통해서 반도 국가가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화와 문명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겠죠. 인간이 만든 어떠한 것도 장점만 있지 않아요. 물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빛과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와 문명이 가지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빛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지 될 가치이고, 그림자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문화와 문명이 우리 인간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문명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문명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문명은 거대한 자연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정한 단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좀 막연하죠? 하지만 여하튼 거대한 자연과 맞서 싸우는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인류 사회가 자연과 맞서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과정이라는 점, 이 두 가지는 문명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명이 나타나기 위한 요건에는 모의 성립, 모의 사용, 모의 발명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명의 3대 요건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도시의 성립이죠. 사람이 일단 모여야지 문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응집되어 있는 도시의 성립이 제1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뭘까요? 그래요. 청동기의 사용입니다. 앞서 전주 강의에서 신석기와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시대 상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생산된 물품을 가지고 농경과 목축을 했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했긴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생계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과 목축은 여성의 일로 자리매김이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식량을 메꾸기 위해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했던 사냥, 채집, 어로, 물고기 잡이를 남자들이 하게 되죠. 사실상 그렇게 해서 채집, 수렵, 어로, 농경, 목축을 해도 공동체가 간신히 생계 유지가 가능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실상 먹고 살기도 급급했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청동기의 사용은 얘기가 달라요. 그거는 뒤에 문제의 뒷지문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바로 뒤에 나오니까 모모의 발명을 들 수 있다. 문자의 발명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4대 문명에 대해서도 잠시 다루겠지만 문자가 발명되지 않은 고대 문명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 인더스 문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문자가 발명되지 못했다고 해서 인더스 문명을 다른 3대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호 문명보다 못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문명이 나타나기 위한 요건을 둘로 한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도시의 성립, 그리고 청동기의 사용. 이렇게 둘로 나눠보는 두 개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문자의 발명 역시 3대 요건의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청동기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이 길었는데요. 한번 문제를 통해서 청동기의 사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명의 발생 과정은 신석기 시대 후기부터 나타난 농경의 발달과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무엇인가가 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과의 교역이 발달하고 직업의 모가 이루어지고 사유재산이 발생하며 계급이 분화되면서 지배자가 등장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답을. 이 농경의 발달과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잉여 생산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잉여 생산물이에요. 자, 이제 공동체가 먹고도 남는 물자를 생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남는 것이 생기니까 주변 지역과 교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의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직업의 분화, 즉 성직자 계급이냐, 계급이냐, 정치인 그룹이냐, 혹은 장인이냐, 농사꾼이냐, 목축업자냐, 이런 직업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사유재산이 발생하면서 계급이 분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배자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문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문명 탄생에서 가장 핵심은 청동기의 사용과 잉여 생산물이 출현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과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직업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사유재산 제도가, 여기서 말하는 사유재산 제도는 개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유재산 제도가 발생하고, 많은 잉여 생산물을 생산한 사람들이 상층 계급이 돼서 지배자가 되는 그러한 문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최초의 문명 발상지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역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최초의 문명 발생지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등장한 무슨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마지막으로 황허 문명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강 주위에 있죠. 이집트 문명도 나일강이라는 강, 인더스 문명도 인더스강에서 출현한 것이고요. 황허 문명 역시 황허강이 중심축이 돼요. 여기서 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땅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슨 유역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도 농경에 적합했다는 점이에요. 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인더스강, 황허강 등은 큰 강이죠. 큰 강 유역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도 농경에 적합했던 것이죠. 무슨 농업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인구가 집중되었고, 무슨 농업의 발달은 협력과 통제가 필요하여 강력한 지배자가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농업일까요? 관계 농업입니다. 관계 농업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예,
물을 그 논이 아니죠. 땅이 농업지대에 물을 대는 작업을 관계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운하나 뚝을 만들어서 먼 지역까지 보내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관계 농업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 농업이 일찍부터 발달을 하면서 이것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죠. 뚝을 만들고 수로를 파고 운하를 만들고 이러한 과정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가 그로 인해 집중되었고, 이 관계 농업의 발달은 결과적으로 협력과 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강력한 지배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대 문명과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제가 이 문제는 가로를 맞추고 또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인류는 거대하고 혹독한 자연 앞에 작고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모를 사용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고 문명을 창조하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래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구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고 문명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이죠. 4대 문명의 특징은 각각의 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대 문명의 특징은 각각의 자연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4대 문명이 위치한 지역적 환경에 따라 약간씩 다른 고대 문명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령 빗살무늬 토기와 세형 동검 그리고 고인돌로 상징되는 유물과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발굴된 지역은 만주와 한반도입니다. 이는 황허 문명과는 전혀 다른 고조선 문명의 특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틀린 것은 빗살무늬 토기와 세형동금이 되겠죠. 고인돌은 맞아요. 고인돌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사실상 고조선 문명에 속한 지역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자, 그러면 어떤 토기일까요? 토기는 토기인데 빗살무늬 토기가 아니고 미송리식 토기라고 해서 고조선 지역에서만 독자적으로 나오는 토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형동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세형동검이 아니고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그 비파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이 세형동검은 철기 시대에 나온 동검으로요. 그 거푸집이 또 발굴됨으로써 사실상 이 동검 자체가 한반도에서 생산된 것임이 입증되는 그런 중요한 동검과 거푸집이 동시에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푸집이 만약에 발굴되지 않았다면 아마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거다라고 아마
동북공정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거푸집이 발굴되는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독자적인 동검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명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것은 사실은 이 4대 문명과 이 고조선 문명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명이 문명은 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다른 자연 환경을 극복해야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고조선 문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문명의 발생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석기 시대의 후기로 접어들면요, 무슨 농업이 발달하면서 생산력이 증대합니다. 아울러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돌을 이용한 여러 용도에 알맞은 농기구가 생산되면서 무슨 생산물이 출현하게 되죠. 이것을 기반으로 특화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남는 물건을 이웃과 교역하기 위한 무엇이 형성되고 그곳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도 분화되고 사유재산이 발생하면서 계급도 형성되고 지배자도 등장하게 되죠. 사실상 앞선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신석기 시대 후기로 접어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관계농업이 발달하면서 생산력이 증대되게 되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돌을 이용한 여러 용도에 알맞은 농기구가 생산되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에 왜 돌을 이용해서 농기구를 만들었을까요? 청동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구리를 녹여서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잘 휘죠. 그렇기 때문에 개간을 한다든지 농사를 지을 때 이 농기구로 쓰기는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이용한 여러 용도에 알맞은 다양한 농기구가 개발되면서 바로 잉여 생산물이 출현하게 되었죠. 이 잉여 생산물을 기반으로 특화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남는 물건을 이웃과 교역하기 위한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곳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이 고대 문명의 3대 요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문제를 내봤어요. 고대 문명을 이루기 위한 3대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의 성립, 청동기의 사용, 문자 발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울러서 인더스 문명은 문자가 발명되지 못했지만 그 밖에 도시 계획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주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기 때문에 4대 문명에 포함이 된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문명이란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문명이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인간이 개입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도구가 됐던 언어가 됐던 무엇이 됐던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문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잉여 생산물과 계급화된 뭐가 필요하죠? 사회 구조가 필요하죠. 계급화된 사회 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교한 무엇이 필요하죠? 그래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어떤 시스템이죠? 국가 시스템, 국가 조직이 필요합니다. 고대 사회는 분업이 고도로 발달한 복잡한 사회였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문제들은 사실은 역사를 푸는 맛에 해시태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로 내고 여러분들이 핵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든 문제예요. 사실은 그 책을 가지고 하고 뭐 하면 좋은데 뭐 여건이 안 되네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류 최초로 국가가 등장한 곳은 어디였다? 그러면 지명이 될 텐데요. 바로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뭐라고 그랬었죠?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비옥한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물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요. 모여든 사람들은 힘을 합쳐 강의 홍수를 조절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강의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시스템이 필요했고, 계급이 필요했고, 뭐 그랬던 거죠. 권력과 뭐가 생기고, 뭘까요? 뭐가 뭐죠? 그래요. 도시가 생기고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면서 강력한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런 여러 오랜 이야기들은 신화가 되어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예,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 이전의 시기를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연을 극복한 방법을 후손들에게 알려줬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신화의 형태로도 발전이 되고 또 이야기의 형태 혹은 뭐라고 할까요? 노래의 형태, 판소리와 같은 노래의 형태로 해서 후손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얘기를 두고두고 했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과장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과장되기도 하죠. 뭐 그렇게 되면서 신화가 만들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 역사서들은 사실은 노래를 적은 것들도 노래로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래나 이야기를 통해서 구전되어다가 그것이 문자로 정착이 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도 사실은 많은 이야기와 신화들이 그 안에 문자화 되면서 역사서가 만들어지죠. 뭐 예를 들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쓴 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 기록들이, 옛 이야기들이 너무 그 뭐라고 하죠? 과장돼 있고 또 신화적이고 기이해서 그것을 유교적인 합리주의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정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역사는 구전으로 혹은 노래의 형태로 전승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명이 탄생하면서 각 도시국가에는 왕을 중심으로 신관, 관리 등 지배층이 형성되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권력을 행사하면서 수많은 평민과 노예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고의 신관이자 전사인 왕은 종교와 정치의 수장으로서 막강한 힘을, 권력을 행사했죠. 이처럼 정치적 권력에 신성한 권위까지 더한 지배자가 행하는 정치를 뭐뭐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 이 신권 정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재정일치 사회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신권 정치와 재정일치 사회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정일치 사회가 맞고, 또 이것을 권력적인 정치적인 용어로 하자면 신권 정치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사실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정일치 사회도 맞고 또 신권 정치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신권 정치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문명과는 달리 개방적 지형 조건으로 인해 복잡한 정치적 전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요. 이집트 문명은 위에 사막이, 아래에 바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려면 사막을 건너든 바다를 건너든 둘 중에 하나 양단간 결정을 해야 되죠. 어느 것도 쉽게 이 지역을 범할 수는 없는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 문명을 폐쇄적 지형 조건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거기에 비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에 초승달 모양의 비옥한 땅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 인근에 산이나 산맥이나 혹은 사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은 여러 이민족들이 드나들고 교류도 활발하고 교역도 활발하고 하지만 이 사실상 여러 이민족들이 한 나라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신권 정치가 행해졌으며 무슨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할 때 흔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록물이기도 하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는 이 진흙토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흙을 판으로 만들고 거기다 색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쐐기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인 문자 혹은 쐐기 문자라고 하는데 쐐기 문자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요 쐐기입니다. 수메르인은 태음역과 무슨 진법을 사용하였으며 무슨 진법을 사용했을까요? 진법 얘기가 나오니까 전투 대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60진법을 사용했으며 점성술, 역법, 수학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고대 문명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수학, 점성술, 역법이 고도로 발전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신권 정치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죠. 60진법 먼저 제가 좀 순서를 놓쳤는데 60진법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60진법이라는 것은 60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숫자를 매기는 방식인데 이것은 사실은 현대에서는 시간을 60진법으로 나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시간에 60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이집트와 다르게 태음력을 사용했다는 것도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서는 해가 중요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점성술, 역법, 수학 등이 발전하는데 이거는 고대 문명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이 각 유역에 대부분 고대 문명이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가 오죠. 그러면 홍수가 나고 둑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뻘밭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누구 땅이다, 누구 땅이다, 뭐 기록이 다 가지고 있죠. 문서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 그 제방이 무너지기 전까진 뭐 경계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냥 뭐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사실상 측량을 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측량을 하기 위한 수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고대 4대 문명의 고대 4대 문명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더욱이나 측량을 위해선 기하기 특히 발달해야 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역법과 점성술이 발달이 되는데 이 특히 역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를 점쳐야지 되기 때문이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다는 건 뭐 자명한 일이죠. 물론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뭐 또 늦춰질 수도 있고 올해처럼 장기간 장마가 지속될 수도 있고 또 마른 장마일 수도 있고 가을에 또 비가 많이 오는 계절도 있어요. 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가을장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에 엄청난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은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역법과 또 점성술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 법전이 무엇인지 맞히는 문제입니다. 높이 2.25m나 되는 돌기둥에 눈에 잘 보이도록 한 게시법으로 쐐기 문자에 의하여, 쐐기 문자는 저번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진흙을 이용해서 판을 만들고 거기다 새기는 문자입니다. 진흙에다가 이제 갈대 같은 걸로 새기고 그것을 말리는 거죠. 그러한 쐐기 문자에 의하여 전문, 후문 이외에 282개조의 규정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둥 상부에 왕이 샤마슈 신에게서 법전을 받는 그림으로 여겨지는 도들새김이 있어 법이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법신수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법은 따라야 되죠. 왜? 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은 신의 대리인이에요. 신 자체가 아니죠. 거기에 비해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 자체예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신이냐 신의 대리인이야. 자, 이 법전은요 계급적 법제도입니다. 형을 당하는 것도 계급에 따라 달라요. 뭐 예를 들어 주인이 노예를 죽였다. 그런 경우에는 남의 집 노예를 죽였다. 자기 집 노예를 죽일 수는 있죠. 하지만 남의 집 노예를 죽이면 사실은 그 정반대 노예가 주인을 죽인 것과 같은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벌의 양이 달라지는 거죠. 훔치더라도 누가 훔쳤느냐, 성직자에 의해 훔쳤느냐, 관리자 계층이 훔쳤느냐, 아니면 평민이 훔쳤느냐, 노예가 훔쳤느냐에 따라 형벌의 양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 신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그리고 탈리오의 법칙,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등 고대적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업사회의 법 이외에 심지어는 여기다가 굳이 쓰진 않았지만 사회 농민 보호적인 조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 뭐라 그러죠? 담보라고 얘기하면 돈을 빌릴 때 필요한 담보 중에 이 시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우경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소를 이용한
경작을 했는데, 소를 담보로 한 채무관계는 무효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의 노동력이 농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내는 것은 금지시킨 거죠. 그리고 땅을 담보로 한 이자 수취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운송 중개 등 중개업 등 상법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더 흥미로운 것은 종교적 색채의 규정이 적은 점도 눈에 띄입니다.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법 신수 사상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 색채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이 메소포타미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대법보다 진보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께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 함무라비 법전을 처음 배웠을 때 이미 배운 내용이라고 짐작하고 굳이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집트 문명을 살펴보도록 하죠. 모의 범람으로 생겨난 비옥한 농경지에서 이집트인들은 역사의 여명기에 도시국가인 모를 형성하였고, 모의 범람으로 도시국가인 모를 형성하였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합쳐져서 상하의 왕국이, 상국과 하국의 왕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3000년경 상왕국의 메네스 왕에 의해 이집트의 통일이 성취되었죠. 이집트 문명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달리 아까 얘기했던 무슨 지역 위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격변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절대적인 권위를 누렸으며 그것은 피라미드를 통해 미루어 알 수 있죠. 기하학, 천문학, 측량술이 발달했으며 십진법과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자, 나일강의 범람이겠죠. 그리고 이 시기에 도시국가를 노메스라고 불렀어요. 노메스.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달리 폐쇄적인 지역 위에 성립되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민족의 침입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있긴 있죠. 해양 민족의 침입이 있기는 있었지만 대륙 쪽에서 뭐 아프리카의 위쪽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집트 문명을 붕괴시킨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기하학과 천문학, 측량술이 발달한 건 앞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마찬가지 이유죠. 농경지가 결국은 범람으로 인해서 뻘밭이 되고 경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천문학과 측량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측량술을 위한 기본으로서 기하학은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또 태양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십진법이 이집트 문명에서 나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집트는요,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되는 파라오의 절대적인 권력에 의해 통치되었죠. 즉 파라오는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위까지 가지는 무슨 정치를 행하였습니다. 무슨 정치일까요? 예, 신권 정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마찬가지로 신권 정치, 다시 말하면 재정일치, 제사와 종교 정치를 같이 종교적 수장이자 정치의 수장으로서의 기능을 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이러한 통치의 이면에는 당시 이집트인들의 종교관념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모의 권위와 직결되는 태양신 라를 주신으로 하는 다신교를 믿었으며 영혼불멸 사상과 사후세계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누구의 권위일까요? 당연히 파라오의 권위와 직결되는 이꼴관계죠. 라와 파라오는 동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가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영혼불멸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미라 피라미드는 그러한 이집트인들의 내세 사상을,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인들은요, 고유의 무슨 문자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주로 비문이나 뮤실에 조각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이를 무슨 문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문자의 사용은 이집트의 종교적 문화와 관련이 깊죠. 참고로 무슨 문자는 바로 이 신성 문자를 파피루스에 흘려 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필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집트인들은 고유의 상형 문자를 사용했죠. 그것이 주로 비문이나 묘실에 조각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이를 신성 문자라고 불렀습니다. 신성한 문자라는 신성 문자라고 불렀죠. 이러한 문자의 사용은 이집트의 종교적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신성 문자를 파피루스에 흘려 쓴 것을 무슨 문자라고 하죠? 그래요. 백성들의 문자라고 해서 백성 문자라고 합니다. 혹은 평민 문자라고도 하고요. 또 일부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에는 민중 문자라고도 되어 있어요. 근데 민중 문자는 그런 거였고 백성 문자가 더 맞겠죠. 이 문자 해독률과 관련해서 약간 좀 수업이 지루해질 수가 있으니까 약간 좀 옆으로 세서 19세기까지 서유럽의 문자 해독률이 한 몇 퍼센트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할 거라고 믿고 궁금함을 강요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이 19세기까지의 문자 해독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서유럽의 경우. 초등학교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 187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초등교육법이
발표되기 전까지 의무교육이죠. 그 초등교육법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상 서유럽의 문자이동률은 문맹률은 거의 95%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가 보통 문자이동률을 조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결혼식을 한다거나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혼인신고를 한다든지 사망신고를 할 때 이제 뭐 요새는 행정기관에다가 신고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종교기관에 가서 출생, 사망, 결혼 신고를 해야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95%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가 될까? 공증인이라는 표현은 우리말은 생소하고요. 그렇죠. 법무사 혹은 행정사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용을 해보실 일은 없겠지만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법무사나 행정사를 에게 돈을 주고 대신 대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95%의 사람이 행정사나 법무사에 해당하는 공증인을 대신 세워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단지 5% 정도의 사람만이 자기 이름 그리고 출생지와 아이의 그 부모, 조부모 뭐 이런 것을 쓸 수가 있었죠. 그거를 통해서 문자이동률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 상당히 낮아요. 더 한번 옆으로 세볼까요? 1800 병인 양조가 있었을 때 이 불란서 군인들이 강화도 아래로 내려와서 노략질을 해요. 그런데 각 집에 가서 노략질을 하는데 이제 금은보화를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는 건 뭐밖에 없었다고 해요. 강화도에서 바로 서책들이었어요. 아니 총구석에 들어와서 노략질을 하는데 나오는 게 먹을 거나 뭐 금은보화가 아니고 수은 책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신문에 이 병인 양조가 끝난 다음에 귀국했던 불란서 장교가 그런 기고문을 쓴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조선처럼 불란서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책을 가지고 서책을 읽을 수 있다면 아마 불란서가 민주화됐을 확률이 높다. 상당히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이 조선이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강화도에는 강화파라고 해서 양명학을 했던 선비들이 많이 살았었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집들만 집중적으로 노략질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서책들만 발견됐다는 표현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으면 불란서의 민주화가 당시에는 루이 나폴레옹 독재 시기였죠. 제정 시기였죠. 뭐 민주화가 빨리 됐었을 텐데 뭐 이런 내용을 보면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었죠. 제가 좀 옆으로 많이 샜죠.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할 것 같아서 한번
나름 흥미로울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여러분들 얼굴을 안 보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재밌었을 거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거의 벽면 수양하는 기분이에요. 뭐 모니터만 보고 뭐 그래요. 뭐 그러네요. 자, 다음으로 인더스 문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모헨조다로와 그 하라파 유적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원전 2600년경부터 기원전 1800년경까지의 인도의 무슨강 유역에서 발달한 고대 문명입니다. 당연히 청동기를 사용하였고 대목욕장에서 사제들이 의식을 거행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업이 발달하여 메소포타미아와도 교역하였고 남성의 생식기와 소 등에 대한 숭배를 하였습니다. 요건 문제를 잘못 냈네요. 요걸 지웠어야 되는데. 안 보이시죠? 눈 가리고 아웅이죠. 여하튼 뭐뭐가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죠.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달한 고대 문명을 우리가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지요. 당연히 천동기를 사용하였고 이 목욕 재개하는 풍습은 지금도 있죠. 인더스강이나 겐지스강에 무슨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목욕 재개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 등에 대한 숭배를 하였고요. 여기는 뭐 문자가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기 합니다. 문자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살펴보는데, 그 살펴보기 전에 인더스 문명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아리아 민족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 제도는 아리아 민족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아리아족이 상위 계급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로. 이 브라만은 종교 지도자죠. 그리고 크샤트리아는 지배자입니다. 세속 지배자, 뭐 왕이나 군주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바이샤는 백성들입니다. 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리아족이 모로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드라라고 하죠. 이 수드라는 예, 이렇게 쓰는데요. 참 글씨를 못 쓰네요. 환상적이네요. 여하튼 아리아족이 수드라로 정해졌습니다. 불가촉 천민, 노예, 노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죠. 이 제도는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종성으로 되었는데 각 종성에 따라 직업과 신분이 세습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브라만 안에서도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크샤트리아
신분도 계급도 여러 계층으로 나눠지고 바이샤도 직종에 따라 여러 등급이 나타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구분이 매우 엄격하여 종성이 다르면 결혼도 못하게 만들었고 거주하는 지역도 신분에 따라 다르게 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르나 즉 종성제도를 훗날 포르투갈인들은 무슨 제도라고 불러서 우리는 무슨 제도라고 알고 있죠. 바로 카스트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인도인들은 바르나 제도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무슨교는 카스트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종교입니다. 이게 무슨교일까요? 여기 정답이 있죠. 바로 브라만교가 되겠습니다. 브라만교는요, 카스트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종교입니다. 주요 교리는 환생설인데요. 카스트 제도로 구분된 4계급이 서로 분리된 채 영원히 그 안에서만, 자신의 신분 안에서만 태어난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한번 브라만인 사람은 죽어서도 다시 브라만으로 환생하고, 브라만이 크샤트리아나 바이샤, 수드라가 되는 법은 없어요. 한번 수드라인 사람은 다시 환생하더라도 수드라죠. 그냥 노비일 뿐이에요. 불가촉 천민일 뿐인 것이죠. 이것을 소위 브라만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더스 문명의 특징은 질서정연한 모모에 있습니다. 좀 막연하죠? 처음부터 문제가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뒤에 있는 설명을 읽다 보면 뭐 이거는 소위 껌씹기, 죄송합니다. 뭐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건물의 대부분이 구워 만든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모헨조다로, 하라파 등은 모두 도시의 서쪽 부분에 성벽을 둘러친 평행 사변형으로 계획된 성체가 있고요. 아주 계획적인 곳인가 봐요. 동쪽에는 시가지가 전개돼 있죠. 자, 그래요. 질서정연한 도시 계획에 있습니다. 아주 잘 정비되어 있는 도시 계획에 기반해서 도시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울러서 인더스 문명 도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모모의 발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욕실, 부엌, 변소. 변소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네요. 뭐 요새식으로 하면 화장하는 곳, 아니죠. 화장하는 곳은 아니고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욕실, 부엌, 화장실 등 각 가옥의 하수는 통로를 통하여 하수도로 배수되었습니다. 상하수도 하수관이 있나봐요. 하수도는 벽돌을 쌓아 맞추어서 만들어졌죠. 아치식 천장을 가진 대형의 하수도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수도의 발달이라 할 수 있죠. 음료수는 전적으로 우물물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설치된 개인용과 가정용과 도로가에 설치된 공공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수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19세기에 사람을 많이 급격하게 인구를 줄어들게 만든 전염병, 역병, 돌림병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하수도와 관련이 있는 병이에요. 바로 콜레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콜레라라는 역병, 전염병, 돌림병은 아주 이 치사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뭐 거의 40%가 넘으니까 걸리면 뭐 쉽게 얘기해서 수분을 다 빨아 수분이 늘 밖으로 배출시켜서 죽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아주 고약한 역병이자 돌림병이자 전염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온갖 19세기에 온갖 얘기들이 많았어요. 왜 이 전염병의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상 온갖 얘기들이 많았었죠. 뭐 그것과 관련해서 뭐 다음에 한번 다뤄볼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뤄보기로 하죠. 이 원인을 모르는 역병이 돌 땐 참 애꿎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리고 애꿎은 동물들도 희생을 많이 당하고요. 원인이 그게 아닌데 그것을 원인을 생각하고 뭐 도축을 한다든지 뭐 학살을 하는 거죠. 도축이면 뭐 잡아먹기 위해서 도축하는 거지 학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전염병, 역병, 돌림병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온갖 억측과 뭐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좀 여기서 얘기하기엔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반도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제 총독부가 퍼뜨린 무슨 사관에 따르면 식민사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식민지 사관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래요. 식민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이므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침략에 노출되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운명이라고 강조했죠. 운명론을 얘기를 하네요. 하지만 역사를 쥐락펴락했던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동서 중개 무역을 통해 천년 제국을 이룬 동로마 제국 혹은 비잔틴 제국, 그리고 신항로를 개척한 이베리아 반도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모두 반도 국가들이지만 이들이 언제나 강국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 한 가닥씩 하던 왕년에 뭐 그냥 한 가닥씩 하시던 분들이죠. 하지만 지금도 강국은 아니죠. 그냥 한때 한 가닥 했죠. 그런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두 반도 국가에서 출발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나톨리아 반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쪽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터키죠. 여기가 흑해고요.
다시 말하면 러시아와 연결될 수 있고요. 이쪽이 에게고요. 이쪽이 지중해죠. 지중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잔틴 제국은 해양으로도 그리고 대륙으로도 진출하여 큰 나라를 이루게 되고 천년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천년왕국은 세계 역사에서 두 나라밖에 없어요. 동로마 제국하고 통일신라 박혁거세부터 시작하는 그 신라가 있죠. 이 두 나라는 사실은 반도국가에서 시작해서 똑같이 중길 무역을 통해서 강성해진 국가이고 그 경제력을 이용해서 천년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발칸반도를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지역의 발칸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중해는 이 아래고요. 에게해와 이쪽 로마와도 통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죠. 자, 이탈리아 반도를 보실까요? 바로 이 지역인데요. 이쪽도 삼면이 모두 바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볼 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 반도고요. 이쪽은 지중해고요. 이쪽은 대서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서면 아프리카와도 맞닿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도국가가 사실상 대륙과 또 해양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식민지 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한국 침략과 식민 지배의 학문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조작해낸 역사관을 우리는 식민사관, 식민지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중 무슨론은 한국이 역사를 스스로의 역량으로 전개시키지 못하고 중국이나 몽골, 만주, 일본 등 주변 외세의 간섭과 힘에 좌우되는 되어 왔다는 논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타율성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성에서부터 중국의 강한 영향력 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죠. 이거는 또 빌미를 제공한 점이 있죠. 기자조선을 강조했던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대표적인데 단군조선은 별 의미가 없고 중국의 문화를 도입하는데 그 중심이 됐던 기자가 사실상 조선의 선조다, 단군보다 위다 라는 기자 숭배 사상이 커지면서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끔 만든 측면이 있죠. 이러한 논리는 반도적 성격론과 사대주의론에 관한 주장으로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그 사대주의론자들은 사실상
기자조선을 조선의 탄생 시조로 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사를 푸는 맛에 해시태그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에 내줄 과제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이 유럽 대륙의 남쪽의 면에 있고요. 지중해 동쪽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반도가 그리스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가 세계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뭐로 유명한 아테네와 뭐로 유명한 아테네죠? 아테네 하면 뭐가 유명하죠? 그거를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직접 민주주의로 유명한 아테네와 직접 민주주의죠. 흔히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전형적인 것으로 보고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는 현대에서는 거의 쓸 수 없는 모델이죠. 어떻게 쓰죠? 일단 유권자 수가 3,500만 정도 되잖아요. 3,500만도 넘겠다. 뭐 이제 19세부터 유권자니까 뭐 사실은 4천만 정도 된다고 보고요. 4천만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면 한 곳에 모여야지 되는데 어디서 모이죠? 여의도 광장? 여의도 광장은 요새 여의도 공원으로 바뀌면서 조그매졌어요. 뭐 거기 뭐 4천만이 다 모일 수 있나요? 뭐 압사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는 다들 모여서 생업을 중단하고 다들 모여서 토론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죠. 생업을 여러분들 공부하던 거 중단하고 가서 뭐 또 토론도 하고 투표도 하고 뭐 이래야지 되는데 그걸 뭐 거의 국회 회기 동안 계속 해야지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표현보다는 직접 민주주의로 유명한 아테네와 전체주의로 유명한 뭐 때문입니다. 스파르타 때문에 잘 알려져 있죠. 보통 고대 그리스는 서구 문명의 기틀을 다지고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전역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스파르타는 전체주의로 유명하죠. 심지어 밥도 군대식으로 했어요. 배식 문화가 발달돼 있죠. 그래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물론 전체주의의 스파르타도 배우게 되겠지만, 사실 플라톤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한 것은 전체주의인 스파르타였어요. 모두가 평등하게 똑같은 것을 먹고 뭐 그런 거죠. 부모 자식도 떼어내야지 된다고 봤어요. 아테네가 이제 후반기에 가면서 민주정이 점점 좋은 집안 출신들이 소위 말하는 그 독직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플라톤은 사실 그때 자식을 위해서 막
재산을 떼어놓는다든지 국가 재산을 유용한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부모도 모르게 아이를 유치원에서 국가에서 양육해야지 되고, 그 양육하는 과정에서 교육비는 당연히 국가에서 내고, 결국은 제일 유능한 사람을 철인 정치가로 내세워야 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먼저 여기서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자, 그리스 문화는 무슨 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요. 그리스 문화는 여기 나와 있는 로마 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인들은 고대 그리스 문화를 지중해 지역과, 지중해 지역이라고 하면 결국은 유럽, 그리고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를 포함하죠. 지중해 지역과 유럽에 나름대로 해서 발전시켜 퍼뜨렸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은 언어, 정치, 교육제도, 철학, 과학, 예술에 크나큰 업적을 남겼고, 특히 이슬람 황금 시대와 서유럽 모를 촉발시킨 원동력이 되었죠. 르네상스죠. 또한 18세기와 19세기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다양한 신고전주의 부활운동에도 큰 영감을 주는 원천이었죠. 자, 다음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보도록 하죠. 유럽 대륙 중앙부의 남쪽에서 지중해로 길게 튀어나온 반도입니다. 과거 로마 제국이 탄생한 장소로 그리스와 함께 유럽 문명의 뿌리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후 비잔티움 제국, 신성 로마 제국, 베네치아 공화국, 제노바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등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 국가들이 존재했던 곳이죠.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정답이 같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내다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자, 아나톨리아 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와 어디를 연결하는 유럽이죠. 유럽을 연결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수많은 문화적 교류와 중개무역과 충돌의 장이 된 반도입니다. 지리상으로 아나톨리아 반도의 삼면은 흑해, 에게해, 그리고 어디와 접하고 있고 지중해죠. 지역의 대부분은 넓은 고원지대입니다. 이베리아 반도는요, 동쪽과 남쪽은 지중해고요, 서쪽과 북쪽은 무슨양과 접한 반도입니다. 대서양이죠. 대서양과 접한 반도입니다. 북동쪽으로 피레네 산맥으로 유럽의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요. 무슨 해협 너머로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를 넘었으면 이게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 국가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반도 국가의 특징은 국토의 대부분이 무슨 산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이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높은 산, 뭐 몇천 미터 되는, 수천 미터가 되는 큰 산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한 3, 400미터 되는 산지가 많은 지형이 반도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스 발칸 반도, 이탈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가 모두 구릉성 산지로 이 대부분 농경이나 목축 혹은 어로만으로는 생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아주 열악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악한 자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반도 국가들은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모를 통해, 중개 무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도 국가는요, 폐쇄성보다는 무슨성을 가져야만 발전할 수 있죠. 개방성이죠. 그래요. 중개무역,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도 국가는 절대 폐쇄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 우리끼리만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개방성을 가져야만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동안 했네요. 벌써 1시간 31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도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시고 지금 1시간 정도 면 끝날 줄 알고 이미 약속을 잡으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바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주차 과제를 1주차와 2주차는 아까 저기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과제가 없었어요. 3주차부터는 반드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제는 중간 리포트 한번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읽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거 더하기 이 2주에 한 번씩 내는 과제를 합산해서 중간고사 점수로 드리도록 할게요. 문명은 왜 일어났고 각각의 문명은 왜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제 강의는 아주 잘된 강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제가요 하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아니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로 4대 고대 문명이 인류에게 선사한 빛과 그림자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에 어떻게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겠어요? 그리고 비난받을 것만 있겠어요? 비난받지 않아도 될 것도 많죠. 이러한 것을 섬세하게 구분해 내야지만 문명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한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그냥 감정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어, 자세가 안 돼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식민사관을 비판하면서 반도국가인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뭐가 구미에 당기세요? 구미에 당기는 거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만 자기가 한번 작성을 하셔서 문명은 왜 일어났고 각각의 문명은 왜 다른가를 설명하시던가, 아니면 4대 고대 문명이 인류에게 선사한 빛과 그림자, 여기서는 빛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림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빛만 있을 리가 없고 그림자만 있을 리는 더더욱이나 없죠. 장단점은 누구에게나 있죠.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내 단점 중에 그것이 또 장점이 되는 순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 참 이상해요. 그 아무리 봐도 약점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장점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내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점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4대 고대 문명이 인류에게 선사한 빛과 그림자를 각각 설명하고 하는 문제를 해주시던가, 식민사관을 비판하면서 반도국가인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세 문제를 다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메일은 new 숫자 0 히스토리, 다시 말하면 새롭지 않은 역사, 진부한 역사, 졸리는 역사, 그런 새롭지 않은 역사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새 그 친구들과 전화를 할 때 뭐 전화로밖에 요새는 뭐 예전 같았으면 술이나 한잔 마시자 그러면서 그냥 소주 한잔 들이키면서 뭐 서로 얘기하고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고 뭐 이랬었는데 요새는 뭐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전화로 땜빵을 하죠. 죄송합니다. 표준을 안 썼네요. 전화로 하죠. 그런데 이제 요새는 간에 두루 평안하지. 옛날 어법인데 간에 두루 평안하시죠? 라는 게 그냥 입에 붙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일상화가 되더라고요. 다들 부모님들이 80대 뭐 이러다 보니까 다 어르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번 걸리면 어떻게 되실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요. 뭐 여하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